안녕하세요. 과학으로 보는 세상씨. 오늘도 흥미진진한 과학 이야기 가득 싣고 돌아왔습니다. 저도 오늘 특별히 준비한 게 있습니다. 바로 퀴즈. 오, 폴란드, 루마니아, 사우디아라비아, 페루. 이 나라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일단 폴란드랑 루마니아는 K방산의 단골 손님이자 큰 손들이잖아요. 혹시 우리나라 방위 산업과 관련된 나라들인가요? 역시 정답입니다. 폴란드, 루마니아, 사우디아라비아, 페루. 바로 올해 우리 군의 주요 전력들을 수주한 나라들인데요. 네. 최근 K방산이 세계 방산 시장에서 굉장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어서 제가 이 퀴즈를 준비해봤습니다. 그런데요, 솔비 씨, 우리나라 방위 산업이 왜 세계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지 그 이유도 알고 있어요? 그럼요. 첨단 기술 강국. 대한민국이 만들어낸 우수한 전력이기 때문이죠. 그쵸. 거기에 정부와 방산 기업들의 다각적인 노력이 더해진 결과죠. 세계 속 K방산의 현 주소. 과연 어디쯤일까요? 미국 CNN에서는 대한민국 방위 산업이 이미 메이저리그에 진입을 했고 자유민주주의 무기고 역할을 충실히 잘하고 있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이 쓰는 무기 체계는 월드 베스트입니다. 우리 K방산의 미래는 밝고 힘찹니다. 세계 방산 시장에서 K방산의 위치가 이 정도일 줄은 몰랐습니다. 정말 자랑스럽네요. 그렇습니다. 자, 오늘 과학으로 보는 세상 C에서는요, 첨단 과학의 결실, K방산이라는 주제로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함께 해주실 두 분의 전문가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는 건국대학교 산업대학원 방위사업학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중곤이라고 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방위산업 싱크탱크인 산업연구원에서 방위산업을 연구하고 있는 장원준 연구위원이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올해 상반기만 해도요, 이 K방산의 수주액이 참 상당합니다. 조 단위의 수출 실적을 연이어서 올리면서 당초 정부가 세웠던 목표액 200억 불을 달성할 수 있을 거다. 이런 긍정적인 예측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박사님. 예. 잘 아시다시피 지금 폴란드의 천무하고요. 그다음에 사우디아라비아 천궁2, 최근에 루마니아의 K9 자주포, 네. 또 페루에까지 지금 약 60억 달러 이상 이제 수출을 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이제 수출 대상국이 전 세계로 이제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중남미라든지 또 호주 이런 나라까지 포함해서 전 세계로 지금 확대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폴란드 방산 수출이 이렇게 확대가 되면서 주변국, 인접국으로도 계속 이제 확대가 되고 있다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K방산이 갑자기 이제 세계 방산 시장에서 주목을 받게 된 어떤 특별한 계기가 있는지 이것도 궁금하더라고요. 일단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가장 큰 이런 이슈를 갖고 왔어요. 주변국들이 이제는 그 안보 불안에 대한 위기를 느끼게 되죠. 특히 폴란드 같은 경우에는 1939년도에 네. 독일의 침공을 받았죠. 네. 러시아 그 당시 이제 구소련의 침공을 또 받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국의 안보에 대한 불안감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이제 생긴 거죠. 어떤 네네. 일종의 트라우마예요. 그쵸. 그게요. 근데 자국에서 군비 증강을 하려다 보니까 무기 체계가 필요하고 무기 체계를 필요하다 보니 빨리 구입을 해야겠고 그래서 찾다 보니 대한민국이 보니까 준비가 돼 있었던 거예요. 우리와 여러 가지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모든 조건들이 맞고 우리가 수출 성과로 이어지게 된 거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주변 국가에도 소문이 나기 시작하죠. 네. 주변국에도 소위 말하는 입소문이 난 거죠. 그 외에는 보면 이제 또 작년에 또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그러니까 전반적인 이 글로벌 안보 상황이 지금 다 위기로 오는 거예요. 그 위기가 우리 K방산에게는 이제 큰 기회로 오는 거죠. 그래서 전 세계에서 봤을 때 이슈가 생겼을 때 당장 내가 필요한 무기 체계를 빠르고 싼 가격에 좋은 무기 체계를 사올 수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다라고 이제 소위 말해서 시장에서 소문이 많이 나서 네. 주목을 받기 시작한 겁니다. 뭔가 불안한 국제 정세가 우리 K방산에는 어떤 기회가 됐네요. 그럼요. 네. 그럼
그런데 아무리 국제 정세가 불안하다고 하더라도 우리 K방산만의 특별한 뭔가의 장점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들 찾아주시는 게 아닐까요? 그렇죠.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어떤 무기체계 성능으로 놓고 봤을 때 우리는 항상 무기체계를 준비하고 있어요. 그렇죠? 우리 남북한 대치 상황이고 그렇죠. 네. 남북한 대치 상황에서 우리는 계속 새로운 무기체계를 만들고 그 무기체계를 가지고 훈련도 하죠. 그리고 우리나라 보시다시피 사계절이 있죠. 우리나라 지형 아주 산도 많죠. 맞아요. 여러 가지 봤을 때 무기체계를 개발하기에는 딱 좋은 지정학적 영향도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모든 무기체계, 특히 우리나라는 육해공 무기체계가 다 있죠. 육해공 무기가 다 있는 나라, 아, 그러네요. 그거에 또. 대한 다양한 검증을 할 수 있는 나라, 그런 능력을 갖춘 나라. 네. 그래서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나라 무기들이 전 세계에 정말 경쟁력 있는 거예요. 가격 경쟁력도요. 우리가 다른 해외, 소위 말하는 뭐 유럽의 선진국들, 미국의 무기체계보다도 가격이 괜찮아요. 아, 가격이 가성비가 좋은 가성비 거네요. 좋아요. 네. 그리고 우리가 마케팅도 잘해요. 고객이 원하는 요구 일정에 맞춰서 납품도 할 수 있고. 그럼 해외에서 봤을 때, 왜 그동안 몰랐지? 라고 이제 되는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글로벌 안보가, 위기가 이제 우리나라한테는 이제 큰 기회로 왔다. 그런 네. 장점들이 있다. 보니까요, 우리가 2022년에 폴란드에게 대규모 수출을 했었고, 그때부터 이제 K방산의 위상이 급상승한 것 같습니다. 현재 세계 K방산의 위상이 어느 정도라고 보면 될까요? 실제 네네. 납품 기준은 세계 한 9위 정도 되고요. 그러나 이제 실제 수출 증가율 측면에서는 저희가 한 74% 가까이에서 부동의 1위입니다. 또 한 가지 조금 우리가 주목해서 볼 수치가 있는데 계약 대수 기준으로 해서 향후 수주 기준이죠. 지금 이제 미국이 약 한 6,000대 가까이 수출 계약 물량을 이제 확보를 해서 1위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한국이 2위입니다. 약 3,000대 정도 앞으로 이제 수출할 물량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네네. 러시아, 그다음에 중국도 1,000대가 안 되는 수준이라 앞으로 우리 그 방산 수출의 순위는 계속 올라갈 일만 남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K방산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또 하나의 성공적인 우리 K 브랜드가 만들어졌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K방산이 세계 방산 시장에서 꾸준히 성장하기 위해서는 첨단 전력 개발이 무엇보다 중요할 겁니다. 어떤 기술들이 연구 개발되고 있는지 현장을 한번 찾아가 봤습니다. K방산의 신기술들이 모여있는 현장. 제가 이런 곳이라면 빠질 수가 없죠. 미래의 K방산을 이끌어갈 첨단 국방과학기술이 모두 모여있는 이곳. 과연 어떤 기술들이 있을지 제가 찾아가 보겠습니다. 아, 얘네는 무기 모형들인가 봐요. 모형인데도 진짜 커요. 야, 자주포! 모형만 봐도 우리 군의 저력이 정말 느껴지네요. 네, 안녕하세요,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이 기술은 어떤 기술인가요? 아, 예.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기만체라는 전자장비입니다. 실적으로 항공기나 그다음에 탱크, 그 장비들이 어떤 적이나 미사일로 인해 가지고 파괴될 수 있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1대1 크기의 그 기만체에 똑같이 방사를 하면서 로켓의 방향을 유도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 기술이 군과 어떻게 연계를 할 수 있을까요? 대부분이 군에서 운영하는 장비들은 다 고가의 장비들입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주파수 대역을 여러 가지로 사용하고 있는 데가 또 군대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고가의 장비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이거를 선보이게 된 겁니다. 오, 사격 훈련. 가운데 맞추긴 정말 힘드네요. 이 정도면은 소질 있다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기도 신기한 게 있어요. 아, 비행 체험이구나.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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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딪혔어요. 와! 와!
안녕하세요, 부장님. 안녕하세요. 이건 어떤 기술들인가요? 이 제품은 내용물을 알 수 없는 의심되는 장비에 엑스레이를 쏴서 그 내용물을 육안으로 명확하게 볼 수 있는 그런 장비입니다. 마치 공항에서 엑스레이 촬영하는 것 같네요. 맞습니다. 그럼 이 기술들이 군에서는 어떤 식으로 사용이 될까요? 군 경에서 다 현재 사용하고 있고요. 군 같은 경우에는 뭐 폭약에 대해서 아니면 이제 뭐 탄에 대해서 내용물이 유용한지 검사할 때 사용을 하고요. 또 경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황 신고를 받고 출동해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게임하는 것 같네요. 굴착기 면허 훈련기입니다. 굴착기 운전 연습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가보겠습니다. 오, 여기 보시면서 정지선. 네, 돌리세요. 돌려서 그렇지. 네. 처음 하셨는데 잘하신 거예요. 자, 이번엔 굴착 연습입니다. 올리고 올려서 돌려서 내리시고 내려서 튀고 덤핑 하시고. 오, 덤핑. 아주 잘하시네. 오, 불합격. 제가 이 굴삭기 시뮬레이션을 체험해봤는데요. 이 시뮬레이션 안에 어떤 기술이 있었나요? 예. 저희가 갖고 있는 시뮬레이션 기술은 가상현실 기술하고 그다음에 디지털 트윈 기술이 같이 접목되어 있는 장비예요. 그래서 실제로 굴착기 운전하고 거의 한 80% 이상 일치합니다. 그런데 이 군이랑 연관성을 찾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그럴 수 있죠. 그러면 방산 기술이랑 어떻게 연관이 돼 있을까요? 실제로 전장에 나가시면 전투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실제로 이제 공병 장비나 아니면 건설 장비로 구성되고 다양한 토목공사나 아니면은 전장에서 필요한 다양한 장비가 운영이 되는데 그때 대표적으로 투입되는 장비가 굴착기예요. 그리고 굴착기가 실제로 이제 공병부대에서 이제 운영이 되고 있는데 그러면 공병부대에 있는 그 공병대원들이 굴착기 운전할 줄 알아야 되잖아요. 네. 꼭 필요한 거죠. 그래서 그럴 때 이 시뮬레이터를 활용하면 아마 크게 도움이 될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 굴착기 시뮬레이션이 앞으로 어떻게 활용이 될 예정일까요? 예. 실제로 공병대에서 운영한 다양한 장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장비들이 현장에서 어떻게 하면 빠른 시간에 합리적으로 운영하려고 배우려고 하면 가상훈련기에서 실제 장비하고 일치되는 그런 기술들이 이제 개발이 돼야 될 거고 예를 들어서 지게차, 굴착기, 천공기, 로다 이런 다양한 장비에 다 적용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시뮬레이션 기술이 어디까지 발전할 수 있을지 정말 기대가 됩니다. 제가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 오늘 국방과학기술 대제전을 살펴보았는데요. 무궁무진한 국방과학기술, 세계로 뻗어나갈 K방산. 앞으로도 더욱더 비상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동안 방위산업 하면은 소총이나 전차, 전투기 같은 전력들만 떠올렸는데요. 근데 작전이나 임무를 원활하게 돕는 지원 전력이라든지 아니면 전력의 성능을 높여주는 부품까지 모두 다 이 방위산업의 한 부분에 속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리고 저 이제 굴착기 조정하는데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정말요? 이 시뮬레이터 몇 번 해보니까 감이 오더라고요. 역시 우리 소민 씨 못하는 게 없습니다. 예. 그런데요, 이 방산이라는 거 우리나라를 지키는 무기 체계를 판매하는 거잖아요. 이게 일반 산업과는 좀 다를 것 같아요, 교수님. 군이 원하는 장비를 이거 만들어주세요. 난 앞으로 이런 작전을 할 때 이런 게 필요해요. 라고 소요가 거꾸로 그런 것들이 거꾸로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여러 가지 검토를 하면서 방위산업체에서 이걸 만드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수요 공급의 일반적인 법칙하고 맞지가 않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이제 뭐 자동차라든지 뭐 우리 휴대폰이라든지 뭐 다양한 제품들을 선제적으로 먼저 기업들이 만들어서 많이 홍보를 하기도 하죠. 그렇지만 방위 사업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내가 원해서 아무 때나 어느 국가에 자유롭게 팔 수가 없어요. 약간 그렇죠? 맞춤형이어야 되는 거죠. 당연하죠.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해당 국가와 우리나라와 여러 가지 외교 안보적인 관계, 그다음에 수출이 가능한지 기술 이전이 가능한지를 각 해당 국가에서 다 검토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다음에 우리 기술과 우리가 운용하는 모든 것들이 어떻게 보면 기밀이에요, 다. 이런 것들을 총망라하는 어떻게 보면 장기적인
국가 산업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K 방산이 급부상하면서 지자체들 사이에서도 방산에 대한 어떤 지원과 관심이 높아지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방위 사업이 점점 성장할수록 뭐가 좋을까요, 결국은요? 우리 일자리 창출, 그다음에 산업의 어떤 기술력의 확대, 결국은 많은 인력들이 필요할 거고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나라 여러분 아시겠지만 지역마다 특색 있게 방위 사업이 성장을 하고 있어요. 네, 우리 제조업 기반의 어떤 방위 사업은 좀 이제 주로 이제 경남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대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또 우리 연구기관이 또 여기 다 있잖아요. 그럼요. 정부기관으로 보면 이제 우리 ADD 국방과학연구소가 있죠. 그다음에 항공우주연구원들 있죠. 네. 그렇죠. 뭐 각 대학들 여기 연구기관들이 있고 또 뭐 근처 가보면 우리 뭐 육해공, 다 있죠. 계룡대 본부 다 있잖아요. 그렇죠. 그다음 방위사업청이 이제 대전으로 조금씩 이전하고 있죠. 그러니까 대전이 볼 때는 또 어떻게 보면 컨트롤 타워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고 보니까 제가 또 대전에 살잖아요. 대전 네. 시민입니다. K방산에 아주 중요한 요충지에 살고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게요. 네. 정말 든든합니다. 근데 이 K 방산이라는 게 사실 시민들 입장에선 직접 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랑은 좀 관계 없는 이야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기 쉬울 것 같아요. 그렇다면 실제로는 경제적인 효과가 어느 정도인가요? 경제 효과를 여러 가지로 분석을 하고 있는데 저는 세 가지 측면에서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이제 고용 창출인데요. 최근 2021년도에는 우리가 뭐 한 3.5만 명 정도 고용을 하고 있다. 방위산업에서 이렇게 평가를 했는데 2022년 기준으로 약 4만 5천 명 정도 늘었고 아마 지금은 한 5만 명이 넘었을 겁니다. 네. 예, 우스갯소리로 K방산, 방위산업이 우리나라 그 일자리 창출을 지금 주도하고 있다. 예, 이렇게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네네. 두 번째는 이제 아까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이 지역 균형 발전도 굉장히 중요한 과제지 않습니까? 방위사업청에서 2020년부터 이제 방산혁신 클러스터라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뭐 창원이라든지 대전, 그리고 이제 구미까지 이렇게 세 개 지역이 지금 선정이 됐고요. 그렇게 선정이 되니까 그 지역 내 방산 기업들이 어떤 고용 창출이라든지 또 수출이 많이 되니까 생산 공장을 뭐 확장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지역 그 내의 어떤 중요한 신산업으로 지금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방과학연구소에서 한 50년간 그 경제 효과 분석을 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한 50년간 약 41조 원 정도 국방 연구개발 자금을 투자를 했습니다. 그 효과가 대략 분석을 해보니까 10배가 넘어요. 약 한 10.75배 정도 되는데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그 무기를 개발하지 않으면 뭐 미국이나 이런 선진국도 무기를 사와야 되지 않습니까? 네네. 예, 그래서 그걸 비교를 해서 어떤 그 예산 절감 효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전차를 개발해서 미국의 전차를 수입하는 것 대비해서 예산 절감을 얼마나 했는지 이렇게 따져보니까 거의 뭐 한 360조 정도, 한 360개 무기 체계를 우리가 이제 개발을 했거든요. 그 비교해 보면 그렇게 됩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그 어떤 부가적인 효과를 따지면 약 한 440조 원의 어떤 우리가 그 경제 효과를 누렸다. 40조 원 투자해서 440조 원 정도 되면 거의 11배 정도 이야, 되지 않습니까? 네, 네. 예, 그 외에도 우리가 그 국방 연구개발 이렇게 투자를 하면서 국가 경제 발전에 한 4% 가까이 기여를 했다 이렇게 평가가 되고요. 또 국가 그 과학기술 수준 이런 데도 한 10% 가까이 예, 국방 연구개발 투자가 효과가 있었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또 의미가 있다 이렇게 네. 보겠습니다. 국방 기술이라는 게 국력과 비례한다고 할 정도로 첨단 기술력 또 플러스 천문학적인 예산이 소요되는 분야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 나라나 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알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이게 언제부터 시작을 하게 된 건가요? 6.25 전쟁 끝나서 우리나라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그쵸. 또 미국에서 무기를 그냥 무상으로 원조해줬어요. 그거 갖고 계속 이제 사용하다가 68년도 요 시점을 전후해서 우리나라에 안보 위험이 와요. 불안이, 그때 네. 뭐가 있었냐면 북한에서 대남 침투조를 보냈죠. 그래서 청와대를 기습하려다가 안 된 미수 사건이 있었죠. 그게 이제 김신조 사건. 네, 네. 여러분들 다 아시는데 네네. 한두 달 있다가 북한에서 미군 함정을 또 납포한 사건이 있었어요. 푸에블레오 납치 사건이 있었어요. 북한에서 미국 함정을 납치했어요. 이거 얼마나 지금 뭐 한반도에 얼마나 불안이겠어요. 네, 네. 그렇죠. 그러던 와중에 또 아주 여기다가 이제 한 맥을 끄는 게 미국이 베트남전을 참전하면서 얼마나 많은 희생과
정말 어떻게 보면은 자기들도 이제 그냥 나왔잖아요. 그러면서 그 당시 대통령이 이제 리처드 닉슨 대통령이었죠. 대통령이 아시아에서 안보적인 어려운 상황이 생기면 여러분 각자 알아서 하세요. 이제라는 닉슨 독트린을 발표합니다. 아, 그러다 보니까 우리 정부에서는 야 이거 큰일 났다. 위기다. 이거 우리가 우리 손으로 우리 안보를 안 지키면 도와줄 사람이 없겠네라고 생각한 게 지금 우리의 대한민국 K방산을 만든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그래도 1970년대를 생각해보면 사실 국가기관 산업이 많이 발전하지 않았을 시기잖아요. 맞아요. 그 우리나라가 보유한 과학기술도 많지 않았을 텐데 그 상황에서 하나의 무기 체계를 만든다는 게 정말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말 그대로 이제 무에서 유를 창조했다. 이게 맞는 말이라고 보고요. 1970년 8월에 ADD 국방과학연구소를 이제 설립을 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지시로요. 그런 다음에 이제 71년에 국방과학연구소를 만들고 우리도 우리 손으로 소총이라든지 박격포 이런 것들을 한번 만들어 보자. 그렇게 해서 ADD 지시를 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그래서 그 ADD 그 연구원 분들이 하다못해 청계천이라든지 뭐 이런 데도 다 뒤져서 또 그런 무기들, 해외 무기들을 또 역설계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40일 만에 만들어냅니다. 대단하네요. 그걸 이제 번개 사업이라고 하거든요. 네. 말 그대로 번개불에 콩 구워 먹듯이 먹듯이. 그렇게 만들어낸 거죠. 어찌됐건. 그렇게 해서 소총류, 기관총, 뭐 지뢰 이런 8종을 이제 만들어내서 우리가 자신감을 얻을 수 있게 된 거죠. 아, 우리도 이제 할 수 있구나. 네. 이제 이게 이제 기반이 돼서 서서히 우리가 그 국방 예산도 늘리면서 그런 것들이 이제 쌓아지고 이제는 세계 거의 뭐 탑 수준까지 올라왔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뭔가를 제대로 갖춰놓고 시작한 게 아니라 정말 그때그때 하나씩 갖춰가면서 지금의 이 K방산이 만들어진 거네요. 그런데 드디어 우리만의 국산 무기를 개발을 했습니다. 언젠가요? 우리나라 제일 먼저 지금도 이제 아마 박물관에 있어요. 네. M2 소총, 카빈 소총이라고 그거를 우리나라가 처음으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만들었어요. 근데 아까 우리 장 목사님 얘기하신 대로 번개 사업이라는 게 저는 지금의 우리 K방산을 잇게 한 어떻게 보면 정말 단초가 된 네. 큰 어떤 사업이었고요. 이게 성공이 잘 되고 있으니까 또 다른 목표로 간 게 뭐냐면은 그 당시 프로젝트명이 이제 백곰 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지대지 미사일을 만들었는데 그때 우리나라가 쓰고 있던 미국제 미사일이 있었어요. 그것보다 좀 더 개량된 미사일을 만들기 시작했죠. 그게 이제 70년대 후반. 그러면은 세계 방산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는 우리나라의 수출 효자템이 있을까요? 최근 이제 2021년부터 한 3, 4년간 우리나라 수출 효자 품목이 한 5종 정도로 분석이 됩니다. 뭐 잘 아시다시피 K2 전차, 흑표죠. 그다음에 K9 자주포, 그다음에 FA50 경 공격기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천궁2 그리고 천무 요 5가지를 가장 수출이 잘 되는 품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이제 K2 전차 같은 경우는 지금 폴란드에 무려 이제 1000대 지금 수출 계약을 맺었고요. 최근에 180대를 이제 수출을 했습니다. 루마니아라든지 호주 이런 거 합치면 거의 이제 70% 이상 세계 시장을 석권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가 되고요. 또 중요한 것은 이제 곧 이집트에 우리 K9 자주포가 이제 수출이 되는데 과거에는 거기 이제 엔진, 심장이죠. 파워팩이라고 하는데 엔진하고 변속기를 합친 겁니다. 이제 그것을 이제 독일제를 썼습니다. 근데 이제 이집트에는 이제 국산, 순수하게 국내 개발된 파워팩이 들어가는 거죠. 네. 그렇게 되면 이제 거의 뭐 100% 가까이 완전히 국산화된 K9 자주포가 수출이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천무라고 해서 그것이 지금 뭐 폴란드라든지 뭐 사우디라든지 수출이 잘 이제 되고 있습니다. FA50 경 공격기 뭐 잘 아시다시피 지금 6개국에 한 140여 대 가까이 수출이 됐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천궁2 이제 지대공 유도 무기죠. 다른 어떤 미사일이 날라오면 그걸 이제 요격할 수 있는 이런 무기가 지금 UAE라든지 최근에는 이제 이라크까지 이제 수출 계약이 거의 이제 마무리 단계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약 한 규모로는 10조 원 이상 수출돼서 요 5개 품목이
지금 대한민국 K방산의 수출을 주도하고 있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다른 나라에도 비슷한 사양의 어떤 전력들이 무기 체계가 있을 텐데 그 중에서도 우리나라의 전력이 이렇게 인기가 있는 이유는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아까 우리 잠깐 얘기한 대로 안보 위협이나 불안들이 우리한테 기회로 왔잖아요. 네. 그러니까 기회를 잘 살려야 돼요. 우리가 이제 계약이 됐죠? 계약이 됐고 네. 이제 인도를 하기 시작하는데 생각보다 빨리 와요. 가격도 웬만하면 괜찮아. 그다음에 다 이미 성능도 좋아.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뭐 혹시 다른 무기도 있나요? 라고 물어보죠. 근데 딱 보니까 한국에 다 있네. 좋은 장비가 다 있고 가격도 괜찮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무기체가 일단은 모든 그 나라들한테 되게 매력적으로 다가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와중에 우리가 아까 우리 얘기 드린 대로 어떤 외교적인 노력, 또 상대적으로 뭘 또 같이 좀 시너지를 낼 수 있는, 협업을 할 수 있는 뭔가 또 새로운 아이디어도 또 내야 돼요. 그런 것들이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 대한민국하고 거래는 괜찮네 라는 아이디어가 자꾸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회를 살려서 딱 보니까 우리가 준비가 돼 있네, 모두 더 좋아 라는 게 이제 지금 우리 K방산의 현실인 것 같아요. 자, K방산의 인기 요인 중에는요, 엄격한 검증 과정도 한몫을 한다는데요. 최소 몇 년에서부터 최대 몇십 년까지 시간이 소요되는 무기체계 개발 과정, 과연 어떤 과정들이 숨겨져 있을까요? 우리나라에서 새로운 무기를 개발하는 것은 단순한 기술 개발을 넘어서 국가 안보와 경제 성장에 직결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우리가 전문 용어로 국방 획득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6.25 전쟁 이후에 미국의 군사 원조를 통해서 무기를 무상으로 받아서 운용하는 정도의 수준이었습니다. 무기를 획득하는 단계 역시 전무한식이었어요. 그래서 당시 우리나라는 미국이 활용하던 무기 개발 획득 제도 PPBS라는 제도를 참고하였고요. 2006년도에 투명하고 전문적인 우리 국방 획득 조직 구성의 필요성이 느껴져서 방위사업청을 개청하고 무기체계 개발의 집행을 주관하고 있습니다. 2024년 우리나라 국방 예산은요, 59조 4,244억 원입니다. 그중에 30%인 17조 6,532억 원이 방위력 개선비로 배정이 돼 있는데요. 무기를 개발하기 위해서는요, 국방 연구 개발이라는 과정을 거치는데 이런 일반 연구 개발과는 달리 아주 장시간의 복잡한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이 소요, 필요성을 기획하는 단계입니다. 군이 내가 원하는 무기 체계의 소요를 결정하고 그 이후에 이 무기 체계를 획득하는 두 번째 단계로 갑니다. 무기를 개발해야 되죠. 그리고 그 만든 무기를 평가를 해서 군이 원하는 무기 체계에 잘 개발이 되었는지 확인하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거를 어떻게 군에서 잘 운용하는지 운용 유지하는 단계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흔히 말하는 소요제기, 어려운 용어죠. 무슨 말이냐면 군에서 필요한 새로운 무기를 소요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새로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 어떤 무기 체계가 어떤 임무를 수행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성능을 가져가야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수립을 합니다. 이런 필요성을 모아서 국방부로 올려서 소요에 대한, 필요에 대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필요와 소요가 과연 맞게 올라왔는지, 그리고 이 사업이 추진이 필요한 건지, 그리고 우선순위가 어떤 건지를 다양한 분석을 하고 검증하는 절차를 거치고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요, 무기를 개발합니다. 무기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이거를 운용하기 위한 다양한 장비, 부품, 시설, 소프트웨어 등 다양한 제반 요소들의 시제품을 만들어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군이 요구하는 요구 조건이 충족은 됐는지, 규격은 맞는지, 내가 원하는 일정 내에 만들고 있는지, 사업비는 어떤지 다양한 과정을 거치게 되고요. 또한 세부적으로 이게 잘 성능이 나오는지에 대해서 모델 앤 시뮬레이션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예측 성능까지 수행을 하게 됩니다. 이제 물건이 만들어졌어요. 시제품이라고 하죠. 물건이 만들어지면 자, 이 물건이 성능이 정말 어떻게 나온지를
평가를 해야 되죠. 우리 학생들이 시험을 보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개발에 대한 시험이 있고요. 운용에 대한 시험이라는 게 있습니다. 기술상의 다양한 성능들이 측정을 하고요. 요구도가 잘 만족됐는지 여부도 확인하고요. 또 중요한 문제점은 여기서 없는지, 해결은 됐는지, 개발 목표는 충족은 했는지 다양한 평가와 여부를 시험을 하게 됩니다. 정말 이렇게 많은 시험평가 과정, 시험평가 과정이 어떻게 보면 무기체계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고 했습니다. 전투기가 있어요. 비행기는 공중을 날아다니기 때문에 비행하다 보면은 예상치 못하는 뭐가 있을까요? 새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새가 가끔은 여러분들 보셨지만 가끔 정말 엔진에 빨려 들어가가지고 정말 큰 위험을 초래할 수도 있고요. 비행기가 손상을 입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투기를 개발할 때는 보통 조종사가 위에 있는 조종석 위에 캐노피라고 하는데요. 그 캐노피에 새의 충돌과 같은 시험도 직접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명 버드 스트라이크라는 시험을 해서 속도와 힘을 가해서 이 비행기가 안정성이 어떤지까지 확인을 합니다. 또 전차라든지 우리 헬리콥터도 마찬가지인데요. 극한 환경에서 이 무기 체계들이 잘 기동이 되는지를 확인합니다. 보통 K2 흑표 전차 같은 것도 그렇고요. 수리온 헬리콥터도 영하 32도까지의 극한 온도에서 기동이 되는지 실험을 합니다. 자, 그럼 왜 영하 32도까지 가야 되냐? 우리 무기 체계가 남한을 넘어서 북한 이후의 작전까지 했을 때는 이런 환경에 대한 요인까지 고려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극한 저온 시험도 수행을 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시험이 다 끝났어요. 그럼 이제 결과가 나오죠. 그래서 군이 최종적으로 이 무기체계 시험평가 다 통과됐고 잘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전투용 적합 판정이라는 용어를 써서 자, 이제 만들어주세요 라고 양산 단계로 진입을 하게 되고요. 그러면 그 만든 방위사업체에서는 국방 규격에 맞게 품질 보충 활동도 하고 많은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서 군에 납품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무기 체계를 개발하고 연구 개발을 하는 데는 정말 많은 시간과 비용이 필요로 합니다. K방사는 국가 안보와 경제를 양대 중심축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정부와 기업이 지속적인 연구 개발, 투자, 그리고 우리 군과 세계 시장에서도 우리 K방산이 지속 성장을 할 수 있게 여러분들이 더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야, 전력이 임무를 수행하면서 벌어질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를 시험하고 또 검증한다니 이 하나의 무기 체계를 개발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네요. 맞습니다. 그런데요, 사실 지금이야 세계 방산 시장에서 우리가 정말 많은 러브콜을 받고 있다고 하지만 또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장담할 수 없는 거잖아요. 미래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미래의 어떤 전장의 추세를 미리 좀 파악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뭐 잘 아시다시피 이제 러우 전쟁, 또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 지금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네. 이제 그런 것들을 유심히 보면 이제 공통적으로 앞으로 이제 미래전이 좀 어느 정도 보입니다. 특히 이제 드론, 이제 병력이 없는 거죠. 이제 드론으로 먼저 전쟁을 수행하고 거기에 또 이제 AI, 인공지능이라든지 네네. 우주라든지 이런 쪽으로 지금 이제 변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앞으로의 어떤 전쟁은 병력이 먼저 가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런 드론, 로봇 이런 것들을 이제 수백 대, 수천 대 만들어 가지고 이제 미리 보내서 네. 적을 탐지하고 식별하고 뭐 필요하면은 이제 공격까지 하는 이제 그런 패턴으로 바뀔 겁니다. 나중에 이제 실제적인 병력들이 가서 마지막 이제 전투를 하는 이제 그런 모습으로 변해가고 있고요. 또 그것이 사실은 이제 단번에 되지 않기 때문에 유무인 복합이라는 개념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인과 무인이 함께 전투를 한다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KF-21 우리가 지금 개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유인기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같이 무인기들이 같이 이제 협력을 해서 전투하는 이런 개념으로 우리나라도 지금 그런 유무인 복합 네. 드론전을 위해서 상당히 지금 연구개발 투자를 많이 하고 있고요. 아마 조만간 그런 성과들이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AI, 인공지능이죠. 네. 과거에는 이제 자기가 조준을 해서 사격을 했는데 네. 이제는 AI 그 장비를 장착을 해서 이렇게 보면 마치 게임처럼 표적을 딱 맞춰주죠. 방아쇠만 누르면 되는 이제 이런 식으로 지금
변화하고 있거든요. 아마 제 생각으로는 AI는 모든 무기 체계에 거의 다 적용이 될 겁니다. 그러면서 또 지능화를 시켜가는 거죠. 그 능력에 따라서 이제 미래전이 좌우되고 결정될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뉴스를 보면 꼭 첨단 전력만 총동원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기존에 있던 전력들을 개조해서 운용한다는 이야기도 들은 것 같아요.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보면 알겠지만은 골판지 드론도 나와요. 오, 골판지. 가볍게. 네. 그다음에 정말 가성비 있는 전쟁을 펼치고 있어요. 네.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전략적 어떤 무기들은 그대로 있어요. 정말 어떻게 보면 위성이라든지, 그렇죠? 그다음에 아주 고고도에서 정찰하는 무인기라든지, 스텔스 전투기라든지는 아무나 만들 수 없는 정말 특정 국가, 한두 국가에서만 만들 수 있는 그런 전략적 무기들이 있고요. 그 무기들 외에 다양한 방식의 무기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데, 특히 이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보듯이 드론 무인기는요. 정말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전쟁 컨셉을 가져가야 될지를 모르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가끔 이런 얘기도 하는데 트렌드가 없는 게 트렌드예요. 어떻게 가져가야 돼? 어떻게 얘를 활용해야 돼를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거기다가 AI가 들어와? 더 몰라, 이제는.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어려운데요. 그렇죠. 네. 아주 고성능의 무기 체계만 만들고 그럴 필요도 없네? 라고 할 수도 있죠. 그렇지만 그런 부분과 이런 부분을 적절히 조합을 해가지고 전술과 전략의 운용을 펼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전쟁 그리고 앞으로의 컨셉은 꼭 하이 레벨에 정말 우리가 정말 전략적으로 중요한 무기 체계만 가져갈 건 아니고 그 외에 정말 다양한 방법을 가지고 어떻게 운용을 할 거냐. 유무인, 아까 말씀하신 무무인도 될 수 있고요. 정말 지금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는 다양한 컨셉들이 나올 수도 있어요. 앞으로 미래의 전장에서는 어떤 창의력이 좀 중요하겠다. 정말 제가 그 말씀 드리고 싶은 거예요. 네. 이제는 옛날 전술 전략처럼 얘가 이렇게 움직이면 이렇게 움직이고 이게 아닌 거예요, 이제는요. 정말 어떤 컨셉에 뭐가 나올지를 모르는 거예요. 네. 그거를 이제 우리 무인 기술과 거기다 AI를 키우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데이터를 가지고 계속 공부를 시켜야 될 거잖아요. 그거에 대한 기술들. 앞으로 전쟁은 그냥 여러분들 스타워즈 옛날에 보셨잖아요. 그런 전쟁이 제가 보기에는 조만간에는 정말 우리 눈앞에 나타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또 갑자기 또 궁금해지는 건요. 우리나라가 또 현재 계속해서 개발 중인 첨단 전력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앞서 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 드론, AI, 뭐 사이버, 우주, 뭐 미사일 이런 쪽에서도 이제 우리가 첨단 전력을 계속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우주 같은 경우가 또 굉장히 이제 중요한 분야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최근에 군 정찰 위성 2번을 지금 성공을 해가지고 지금 운용 중에 있고요. 우리나라도 이제 한국형 아이언돔이라고 하죠. 예, 이것을 지금 구축하기 위해서 방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북한이 미사일을 쏘면 그 국민의 피해가 안 가게 공중에서 이제 타격하는 개념이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이제 노력을 하고 있고 최근에 우리가 LSAM이라고 해서 장거리 지대공 그 미사일 일종의 뭐 한국형 사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을 이제 개발을 완료를 했고요. 그런 것의 연장선에서 계속 미사일 방어 능력, 한국형 아이언돔 구축 위한 그런 능력들을 이제 확보해 나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도 이미 정말 다양한 전력들을 수출하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육해공 세 개가 다 있죠. 지상, 해상, 공중. 이 중에서 특히 이게 우리의 강점이다 하는 분야가 있을까요? 다강점이에요. 제가 이제 가끔 이런 말씀을 드려요. 우리 군이 쓰는 무기 체계가 월드 베스트다라는 말 씁니다. 지상 뭐 유도 무기 같은 경우는요, 우리 지금 워낙 잘 만들어요. 그다음에 지상 무기체, 지상에서 우리 다니는 뭐 전차라든지 자주포라든지 모든 무기체, 항공 무기체계도 포함해가지고. 그래서 우리나라는 지금 이제 정말 모든 걸 다 갖고 있는 무기체계 강국이고요. 근데 이제는 하나씩 변화가 오고 있는 게 뭐냐면은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만 만든 무기체계가 이제는 무기를 개발하고 소요를 처음부터 만들 때부터 이거 어떻게 해가지고 수출까지 할 수 있을까라는 걸 다른 나라 안보까지 고민해 가면서 우리가 무기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런 노력들이 이어지면서 앞으로 우리나라의 K방산의 미래는 정말 밝고요. 이런 분위기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고 또 좋은 자원들이 많이 또 우리 방위 사업에 같이 함께 해주면 우리 K방산은 계속 지속 성장을 할 거다라고 저는 뭐 강력히 믿고 있습니다.
뭔가 확신에 차서 말씀을 해주시니까 저희도 좀 기분이 좋아지네요. 든든합니다. 예. 자, 과학으로 보는 세상시 오늘 첨단 과학의 결실 K방산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자, 이제부터는 또 K방산이 더 큰 도약을 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K방산이 더 발전하기 위해서 꼭 해결해야 되는 것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방위 산업이 하나의 산업이라는 측면을 떠나서 우방국들하고의 어떤 다양한 협력, 경제든 사회든 문화든 이런 협력을 위해서 이게 전제돼야 되는 그런 산업적 의미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경제가 안보고 안보가 경제인 시대에서 네네. 이 방위 산업의 협력이 잘 돼야 나머지 다른 산업들도 믿고 이제 같이 협력을 할 수 있는 시대다. 이런 의미에서 방위 산업이 굉장히 이제 그 중요성이 더욱 강조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이제 해결해야 될 과제들 중에 3가지 측면에서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하나는 수출 측면인데요. 최근에 폴란드 사례를 보실 때 아시겠지만 수출 금융 요구를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나라에서 당장 뭐 수조 원, 수십조 원을 그 구매국에 현금으로 지불하기는 사실 부담이 많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금액이 워낙 크니까. 그래서 아마 수십 년부터 이제 그 무기를 수출할 때 미국이라든지 프랑스 이런 나라들은 관행적으로 수출 금융을 많이 해줬습니다. 그런 능력이 암만 해도 우리가 최근에 K방산 수출이 막 되면서 조금 선진국 수준에는 아직은 좀 이르지 못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선진국 수준으로 이런 수출 금융 지원 제도를 계속 우리가 발전시키지 않으면 대규모 뭐 수십조 수출 계약을 맺어도 이제 실제로 이행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잘 보면 대기업 위주로 이제 수출이 많이 되거든요. 중소기업 자체로는 어떤 수출 네트워크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렇겠죠. 예, 그런 네. 것들을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좀 지원을 하는 게 좀 필요하겠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국제 협력 이게 굉장히 중요한 시대입니다. 한미 그 RDPA 이런 국방 상호 협정 체결이라든지 또 오커스 호주하고 또 영국, 미국 이런 협력들 이런 것들을 계속 우리가 강화해 나가야만 우리가 방산 수출이라든지 그 이상의 어떤 협력을 강화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첨단 기술을 개발하는 건 결국은 사람이잖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전문 인재 육성이 중요할 텐데 어떻게 되고 있을까요? 정말 오늘 질문 중에 제일 중요하신 질문이 그거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인재를 만들어야 되냐? 뭐 정답은 없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땐 일단은 정부에서 추진하는 다양한 또 과정들이 있어요. 각 대학별 정부기관, 그다음에 기업체들이 운영하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 좋은 자원들을 만들어야 되고요. 우리 중소기업분들, 그다음에 대기업들이 새로운 많은 또 교육 프로그램들을 좀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또 그런 프로그램에 같이 참여해가지고 같이 내가 몰랐던 거, 그다음에 내가 아는 걸 다 같이 공유하고 네. 그러면서 우리 방산 생태계가 좀 더 건강하고 방산 생태계가 좀 더 재밌고 많은 사람들이 아, 나 여기 와서 근무하고 싶어, 나 이런 거 일하고 싶어라는 어떤 우리 K방산의 또 새로운 분위기가 형성이 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네. 있습니다. 이제 시작된 K방산의 힘찬 질주. 앞으로도 쭉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전망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작년 기준으로 그 글로벌 국방 예산이 2조 4천억 달러 정도 되거든요. 전년 대비해서 거의 7% 이상 증가를 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아마 10년 후에는 지금 뭐 거의 3조 달러, 4조 달러 이상 이렇게 증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그 기세를 계속 살려나가는 게 이제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더욱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무기라는 그 체계 자체가 단순히 뭐 화장지처럼 한번 쓰고 버리는 소모품이 아니고 한번 구매를 하면 짧게는 뭐 20, 30년, 길게는 뭐 50년 까지 쓸 수밖에 없거든요. 계속 수리하고 정비하고 또 성능 개량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어떤 천재 일우의 기회에 우리 K방산의 높아진 위상 또 주요 어떤 핵심 제품 위주로 계속 수주를 좀 확대를 해서 규모를 우리가 가져갈 필요가 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것을 위해서 방산 기업뿐만 아니라 우리 정부 또 국민 여러분들이 계속 이렇게 성원을 해주신 게 또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렇게 좀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대한민국의 신성장 동력으로 또 새로운 브랜드로 자리 잡은 K방산. 앞으로 더 큰 도약을 응원하고 기대하겠습니다. 최신 과학 이슈는 여기로 주목. 핫 뜨거 핫 스마트한 과학이 쓰다. 과학통신원 강솔빈입니다. 과학계 이슈 함께 살펴볼까요? 첫 번째 소식입니다. 한국과학기술사관이 대전 국립중앙과학관의 문을 열었습니다. 한국과학기술사관은 우리 과학기술의 발자취를 한자리에서 볼 수 있는 국내 유일의 전시관인데요. 청동기 시대부터 현대에 이르는 한국 과학기술의 역사를 주제와 연대별로 나눠 전시했다고 합니다. 특히 천문구역에는 시계 특화 코너가 마련돼 문헌으로만 전해지던 조선의 천재 과학자 장영실의 발명품을 겉모습뿐만 아니라 작동 원리까지 복원해 현대의 시간으로 되돌렸다고 합니다. 다채롭고 풍성한 한국과학기술사관. 이제 대전의 명소로 떠오르겠어요. 두 번째 소식입니다. 달 표면에 큰 구덩이가 알고 보니 수십 미터 길이의 지하 용암 동굴로 이어져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탈리아의 한 연구진이 레이더로 달 표면을 관측한 결과 고요의 바다에 있는 반경 100m 구덩이가 길이 30에서 80m의 동굴로 이어져 있는 것을 발견했는데요. 이는 50년 동안 이론으로만 제기됐던 지하 용암 동굴의 존재를 보여주는 최초의 직접 증거라고 합니다. 이번 연구 결과는 달 진화 연구뿐 아니라 달의 극한 환경을 피할 수 있는 달 탐사 전초기지 구역을 구축하는 연구에도 큰 도움이 된답니다. 점점 더 베일을 벗는 달의 비밀. 다음엔 또 어떤 연구가 발표될지 너무 궁금하네요. 이쓰다. 오늘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도 놓치기 아쉬운 과학계 소식 쏙쏙 모아서 가져올게요. 과학 모두 이쓰다. 네, 오늘은 첨단 과학의 결실 K방산을 주제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우리 K방산의 미래가 참 밝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너무 든든하던데요. 우리나라의 과학기술의 발전이 우리를 지켜주는 방패가 된다는 거잖아요. 너무 든든하지 않나요? 맞습니다. 앞으로도 국방과학 기술이 쭉 성장해 나가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저도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두 분 어떠셨어요? K방산을 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조금이라도 알려드릴 수 있었고, 한편으로는 또 많은 숙제도 얻고 가는 것 같아요. 제가 가끔 그 모임에서 하는 구호가 있어요. 네, 방발대발. 방발대발. 네, 이걸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방위 사업의 발전이 대한민국의 발전이다. 그래서 오늘의 이제 저의 마지막 코멘트는 방발대발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박사님 어떠셨어요? 예, 아주 의미 있고 유익한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 국민 여러분들이 K방산에 대해서 보다 좀 쉽게 이해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두 분 오늘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과학으로 보는 세상시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과학 이야기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과학이 보인다. 과학이 즐거워진다. 스치기만 해도 당신은 과학 전문가. 과학으로 보는 세상 씨.